안녕하세요. 9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죠. 김지현입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나스닥과 S&P 500을 중심으로 해서 주간 수익률 플러스권을 다시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도 장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어요. 다만 이후에 시장을 영향을 줄 만한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변동이 좀 있기도 했죠. 관련한 이야기 포함해서 시장 이슈에 대한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고용지표도 그렇고 짚어볼 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은 bad is good 이라는 게 제일 위에 있는데 이게 결국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일 맞습니다. 거예요.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고요. 매그니피센트 5의 위험이라고 두 번째 주제 주셨어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이슈에 좀 움직임이 있었던 프랑스 그리고 한국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고용보고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보면 6월치는 마이너스로 수정이 됐고 맞습니다. 8월치도 시장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좋게 해석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고용지표는 또 좋지 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렵네요. 일단은 내용 좀 볼까요? 뭐 일단 지난 금요일 장의 상황만 좀 놓고 보면 방금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로 본 게 bad is good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뭐 보면 뭐 고용지표나 이런 게 안 좋게 나오면 결론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훨씬 더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게 작동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난 금요일에 나온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보면 일단 8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22,00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거는 그래도 한 10만 건 나오지 않을까? 였거든요. 근데 크게 하회했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난 6월 데이터 같은 경우가 그때 제가 지난달 이맘때 직전 5월과 6월 데이터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시장에 한번 충격파를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6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번 더 하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 14,000건 고용 증가에서 13,000건 고용 순 감소로 나타났고요. 이게 지금 2020년 연말, 그러니까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비농업 취업자 수 월별 증감에서 보면 순 감소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뭐냐면 미국 내 실업자 수와 그리고 구인 건수와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어떻게 보면 실업자가 구인 건수보다 실업자 수가 이렇게 항상 이제 많은 상황에 이제 그림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난 금요일 데이터에서도 보면 실업자 수가 전월 대비 다시금 증가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2021년 9월 이후에 가장 많은 실업자 수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지금 보면 실업자 수가 구인 건수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는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저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거의 2개까지 근접했었던 게 이제는 1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고용시장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업률과 관련한 데이터를 좀 보면 지난달 같은 경우가 4.2%였고 이번 달은 다시금 4.3%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지난달엔 4.25% 그리고 이번엔 4.32%인 거니까 실업률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내 고용시장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가 되고 있다 보니 파월 의장도 상당히 기묘한 균형이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나라와 연관된 다소 좀 안 좋은 뉴스가 있기도 했었죠. LG 에너솔루션과 현대차 합작법인 그러니까 미국 공장 조지아주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약 400명이 넘는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구금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보면 이제 노동 공급과 관련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불법 이민자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 수를 이제 막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 시장의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각 기관마다 추정해 놓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월별 순 이민자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고용
그러니까 비농업 취업자 수가 늘어나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막대 그래프 말고 파란색 그 글자 되어 있는 게 네. 월별 각 기관이 추정한 월별 순이민 숫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 의회 예상국 같은 경우가 얼마였죠? 16만 8천 명의 네. 월 순이민 유입이 있게 되면 그에 따른 일자리, 적정 일자리 창출 개수가 약 15만 건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올해 방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있다 보니까 미국 기업경제연구소에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4만 4천 건 순이민이 감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농업 취업자 수는 3만 2천 건. 만약에 만 명 정도의 순이민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 숫자가 6만 4천 건. 이렇게 네. 이제 감소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용 시장의 비농업 취업자 수 이 흐름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순이민자 수가 거의 정체되거나 또는 마이너스에 있을 만한 그런 영향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AI 관련한 이슈가 좀 많이 있죠. 네. AI 도입에 따라서 고용 시장의 변화에 대한 여러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도 연구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의 그 결이 비슷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젊은 층의 실업률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 이상의 경력직 직원들한테는 이 AI라고 하는 게 보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산성이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새롭게 고용 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젊은 층,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런 젊은 세대한테는 대체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예 인력을 대체하는 맞습니다. 수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젊은 층의 고용이 전체적으로 한 10% 중반대에서 20% 정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 내 12개 지역 연방 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세인트루이스 연방 준비은행에서 관련한 이제 보고서인데, AI를 도입 정도에 따라서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를 좀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우상향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맨 우측에 보면 저게 컴퓨터와 관련한 뭐 컴퓨터나 수학 관련한 부분, 또는 이제 관리 매니지먼트, 또는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쪽, 그리고 뭐 건축이나 엔지니어링, 또는 수학 이런 쪽. 왜냐하면 이제 저희 보면 이제 AI가 전체적으로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수학 논리적, 과학적 이런 데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저게 이제 도입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입이 많이 될수록 실업률이 이쪽 관련한 분야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 상관관계가 대략 0.57이니까 그렇게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민자에 대한 제한 제재는 결국 노동시장의 공급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AI의 기술의 확산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수요 측면에서의 노동시장의 제약을 부르는 면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해서 뭐 수요도 공급도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구간, 노동시장, 고용시장 자체가 둔화되는 모습을 최근의 지표들을 통해서 완연하게 확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지표가 이렇게 고용시장 쪽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결국 시장은 bad is good이라고 했는데 좋게 본 부분이 있었어요. 연준이 좀 완화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였어요. 이게 좀 확 커졌죠. 확 커졌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 이제 9월 16, 17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뭐 지난 8월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의 균형이 정책을 조정할 만한 그 수준에 와 있다라고도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물가뿐만이 아니라 특히 고용 시장의 둔화에 좀 더 기민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얼마만큼 금리 인하를 할까? 결론적으로는 25bp 인하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금 방송 직전에 이제 캡처한 거거든요. 보면 25bp 인하가 92%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원래 이제 없었어요. 고용 보고서 나오기 전에는 제로였다가 지금 이게 8%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주말 사이 넘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건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3명을 이제 압축을 네. 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하고요. 현재 케빈 하셋 지금 현재 백악관 경제 자문 쪽에 있는 분하고, 그래서 이쪽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케빈 워시, 네. 이분이 이제 3명이 이제 최종 후보가 압축이 됐다 정도까지는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금요일장 종가 기준 사실 주요 지수 모두 다 마이너스권의 마무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뭐 고용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도 있었고 또 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주춤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장 초반만 해도 3대 지수 모두 다 초고가를 경신하는 좋았죠. 모습이 네. 있었어요. 아직은 달리고 있다. 그 선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중심에는 이제 AI가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보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또 급등했죠. 급등하는 네. 양상을 이제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금요일에 이제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좀 한 3% 정도, 장중에는 물론 더 크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네. 엔비디아가 좀 하락하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저희가 한 2주 전에 알리바바가 자체 생성형 AI 관련한 AI 칩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자체적으로 네. AI 칩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대다수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외부에서 소싱을 하기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AI 칩을 또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 이제 저희가 매그니피센스 보통 이제 세븐이잖아요. 네. 여기서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브가 됐어요. 애플과 네. 테슬라를 올해 연간 누적 상승률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이 5개, 그러니까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기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뭐 하나 거기까지 네, 메타 맞아요. 플랫폼스까지 해서 그렇죠, 메타. 이렇게 이제 5개를 보면 한번 연초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5개 기업의 상승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이끄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주황색 선이 방금 말씀드린 매그니피센스 네. 5개 기업의 파이브. 연초 이후의 시가총액 변화율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그럼 495개 기업은 어떠냐? 지금 2월 말 같은 경우가 한 7.5% 정도, 그러니까 이 직전 고점이 7.5% 정도 연초 이후에 시총이 증가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2월 고점 대비로 보면 대략 0.9%포인트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6.6% 정도 시총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연초 이후에 거의 그냥 플랫한, 네. 고점을 이제 넘어가지 못하고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걸 S&P 500 섹터별의 네. 연간 등락률로 보면 일단 지난 목요일자까지로 보면 S&P 500이 대략 10% 정도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에 이제 통신 서비스, 여기는 이제 알파벳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통신 서비스가 22%나 네.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 유일하게 S&P 500 내 11개 섹터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헬스케어 섹터이고, 이거는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 이제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네. 같은 경우가 특히 이 타이레놀과 관련한 그 자폐증과 관련한 이 연구에 임신 대해서, 중 복용에 대해서. 그걸 되게 네. 이제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슈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캠뷰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S&P 500 기업 내에서 지수의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그 중에서도 큰 기업들이 그쵸.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요 같은 분위기가 계속될지에 대해서 시장의 관점은 어떠한지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의 걱정스러운 시각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걸 제외하고 놓고 보면 대안이 또 없기도 합니다. 네. 대안이 또 없는 상황이기도 그러게요. 하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증가한 상위 10개와 하위 10개 기업들을 이제 준비한 그래프를 네.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 탑 10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증가한 10개 기업의 전체 기여도 자체로 보면 올해 S&P 500이 대략 5조 달러 정도 시가총액이 네.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 10개 기업의 상승 기여도가 7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70%면 3조 5천억 달러 그러네요. 정도 네.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개만 합쳐도 1조 5천억 달러예요. 그러게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AI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쪽에 대한 쏠림이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 한 2, 3년 동안 저희가 계속 쏠림 얘기도 하겠지만 올해도 그 쏠림이 연속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하위 10개 있는 기업들을 보면 방금 뭐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매그니피센트 7에서 제휴를 시켰다라고도 했지만 나머지 기업들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와 좀 더 밀접한 산업군들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머크라든지 또는 UPS라든지 또는 일라일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이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또는 실적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런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주가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올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이 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또 와닿기도 하네요. 이번 주 일정으로 보면 주 초에 프랑스에서 이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건 최근에 프랑스 장기 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이벤트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일 텐데 최근에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주식시장과는 달리 채권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져 있어요. 그렇죠. 뭐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얘기해 드렸던 게 특히 초장기물 중심으로 해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30년물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2년물 각 국가의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좀 더 연동이 되어 있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물가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좀 더 반영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 특히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좀 달라요. 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정치, 재정 이런 좀 더 큰 범위의 신뢰와 관련한 이런 문제가 좀 더 반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8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장기물 금리가 크게 높아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빅스와 무브, 즉 하나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네, 무브 같은 경우에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건데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검은색 선이죠. 네. 근데 이게 선후의 이제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상관관계가 꽤 높게 움직이는 지표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채권시장의 변동성 커져 있는 반면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맞을까? 어느 쪽으로 갈까? 그렇죠. 누가? 어느 쪽으로 갈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내일이죠. 8일 예정되어 있는 신임안 투표가 있어. 총리에 대한 신임안 투표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신임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불신임할 걸로 상당히 높게 베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초장기물 금리가 좀 더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시각으로 일본 내에서, 일본 자민당 내에서 현재 총리를 유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에 대한 임기를 계속해서 보장을 해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내부 투표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아마 이제 과반 이상을 얻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하지 않고 주말 사이에 사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차기 총리 선출과 관련한 좀 이슈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이런 이제 채권 관련한 변동성의 확대가 결국 또 주식시장으로까지 번질지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얘기도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초여름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 8월은 또 약간 주춤했어요. 이제 기대를 다시 접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상황을 좀 점검해 볼까요? 뭐 일단은 뭐 정리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난 6, 7월 같은 경우에는 뭐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었고, 실제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펀더멘털 개선이 동반되는 흐름이 훨씬 더 우리나라 증시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의 성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네,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펀더멘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1월부터 8월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솔직히 반도체 빼고는 없습니다. 네. 반도체 빼고는 개선된 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바이오 헬스 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상당히 개선되는 이제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섹터는 비교적 버티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만큼 늘었느냐를 작년과 같은 비슷한 시기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구조상으로 보면 0.9%밖에 늘지 않았어요. 네. 솔직히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8월 수출이 15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거 빼면 솔직히 전체적으로 수출이 마이너스로 그러네요. 성장했을 수도 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요 수출 품목 15개 중에 지금 10개가 어떻게 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특히나 이제 산업이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뭐 석유화학이나 네.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자생적인 성장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내년 예산안도 보면 상당히 확대 재정으로 네.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내년 예산이 728조 원이고요. 전년 그러니까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약 8.1% 정도 증가하는 상당히 확대 재정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금리도 다소 좀 우상향하는 네. 문제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인 즉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만한 이슈가 재정 문제와 관련한 이슈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채 구조상에서 보면 가계부채가 좀 더 문제시 되는 경우가 좀 있기도 하지만 일단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이제 GDP 대비 대략 한 50% 미만의 정부 부채 비율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확대 재정 국면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런 정부 부채의 가파른 증가 속도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네. 좀 우려스럽게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금리가 조금씩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이야기였고 재정 확대가 결국은 마중물이 돼서 펀더멘탈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 시장이 좀 힘을 잃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번 주 미국에서는 물가 지표에 좀 주목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8월 달 수치이죠.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공개될 예정이고요. 중국에서도 이번 주에는 8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함께 공개됩니다. 이후에 중국에서는 각종 유동성 관련 지표들이 나오고요. 프랑스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주초에 총리 신임 투표가 진행됩니다. 애플은 이번 주에 아이폰 신제품 공개할 걸로 보이고요. 미국에서는 국채 3년물, 10년물에 대한 입찰도 주 초중반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돼 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 아침 함께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